자,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3일에 시행됐던 시험이었죠.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의 등급 컷은 24일 EBS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컷이 각각 89점과 92점에 해당했었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이랑 문학 영역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었고, 좀 특이했던 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과목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들어와 있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문학과 문학이 위주로 구성된 오답률 형태를 보입니다. 영역별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볼 텐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특유의 어떤 정보 구성 방식, 지문에서 어떤 정보들을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낼지가 교육청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그냥 정보의 단순 나열, 막 정보를 쏟아낸 뒤에 정작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추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되진 않고 단순히 정보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확인하는 그런 단순 문제에 그쳐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씹어 먹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이 문장 속에 어떤 숨겨진 전제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읽는 친구들이 오히려 시간 분배에 좀 실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지에 있는 내용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단어 간의 짝짓기를 통해서 그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냈을 때 오히려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내가 글을 꼼꼼히 읽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교육청 모의고사만 조금 그랬었습니다. 오히려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대봉전 같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낯선 작품들이 아마 위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 문제를 풀 때 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고전소설 이대봉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내용까지도 물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세부적인 정보까지 다 캐치하기가 아마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출제됐어요. 뭐 자료를 활용해서 초고를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뭐 토론, 토의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기 특징을 캐치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강연을 들은 뒤 학생들의 반응, 듣기 태도 이런 거를 묻는 것 같이 정말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문,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을 확인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보다는 아마 좀 더 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법과 작문의 등급 컷이 오히려 더 높았죠.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할 때 계속해서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35번과 36번에 그 지문을 함께 제시하는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개념이랑 규칙 활용 또는 불규칙 활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 해당 개념이 숙지가 부족했을 때에는 아마 풀이 시간을 좀 더 잡아먹었을 겁니다. 지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말에 바꿔 얘기하면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만 있다면 지문을 읽을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매체 영역의 경우에는 지문을 화법과 작문처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오히려 발췌독을 해서 선지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풀이 시간은 좀 오히려 화법과 작문보다는 좀 적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답률 탑 10에 들어갔던 문제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 볼 텐데 여러분들 옆에 시험지를 놓고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거나 혹은 그 문학 작품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시험지를 꺼내놓고서 같이 저랑 지문 또는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간에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11월 수능까지 이어진다고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꼭 11월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점수에 너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 때 정보를 또는 비문학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정보를 단어 간에 짝짓기를 하듯이 해서 문제를 풀어냈다면 그게 수능에서는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교육청 특유의 어떤 그런 정보 단순 나열 글에 익숙하지 말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어떤 짜임새 있는 글,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글 속에서 제시되는 정보들, 밀집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전제를 찾는 것처럼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지나치게 저평가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와 다르게 이제 좀 다른 경향을, 다른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전혀 그 점수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뭐 상관없어, 괜찮아, 평가원 모의고사만 잘 보면 되지 또는 수능만 잘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고 어떤 영역에서 틀렸으며 어떤 영역에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왜 오래 걸렸고 왜 틀렸는지, 나는 단순히 정보가 나열되는 그런 지문들이 좀 취약한지, 아니면 낯선 주제의 현대시에 좀 취약한지,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고전소설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약점을 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궁극적으로는 11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도구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그저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이름 때문에 등한시하고 저평가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끝까지 못 푼 문제가 있다면,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나마 정답 같은 게 4번 같아서, 또는 그나마 정답 같은 게 1번 같아서 답을 고르고 넘어간 게 있다면 그건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내가 다 풀어보고 난 뒤에 맞네, 정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런 모의고사랑은 좀 거리가 있네 라는 걸 느끼는 건 괜찮지만, 애초에 본인이 그걸 느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영역별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7번과 8번 오답률이 높았던 이 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지문과 나지문을 모두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지문을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방이라는 건 모방의 정의로 출발을 합니다.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아니면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도 해야 되면서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라는 것이 모방이랍니다. 이 모방이라는 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되 이 행동은 새로운 행동이어야 하며 또는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면 또는 선천적인 행동이라면 그건 모방이 아니겠죠. 근데 이러한 모방에는 관찰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위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데, 학습이라는 것 또한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한대요. 그러면 모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모방은 행동 그 자체를 당연히 관찰도 해야 되면서 그거를 배운 뒤 그리고 그것을 복제, 따라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모방이라는 것은 관찰, 그리고 학습, 그리고 복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걸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다 읽었으니까 여기선 침팬지가 나왔었죠.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대요. 자,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은 평가원에서 한번 썼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지문으로 예를 들면 신체호 비아 지문 기억나니? 그 지문에 보면 신체호의 세상에는 투쟁이라는 개념과 연대라는 개념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사용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호의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체호의 사상은 신체호의 투쟁과 연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볼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 모방인 거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모방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자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 간에 어떤 행동 차이가 있어서 이 행동 차이를 바탕으로 모방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숙이 이해하자고 지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갑시다. 다음 문단에 보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이것을 따라하게 한 실험이 있대요. 자, 우리 이 실험을 볼 거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모방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인 거지, 그치? 이 실험이 있다.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에는 내부가 투명해서 보이냐 혹은 안 보이지 않느냐, 이 여부 차이만 있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에는 칸막이로 분명히 막혀 있고,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그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위 칸에는 아무런 먹이가 없고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는 상황. 이야,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에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모두 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해요. 2개 다 관찰했다 이거지. 근데 먼저 어린 침팬지들의 경우에는 불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시범을 잘 따라했대요. 그러니까 윗구멍에 있는 곳에다가 막대기를 한번 집어넣고 툭툭 치고 이런 거 다 따라한 다음에 아래 칸에 다시 한 번 더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먹이를 빼내는 걸 모두 다 따라했는데, 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먹이를 얻으려면 어차피 아래 칸만 이용하면 되니까 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재진술합시다.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했다? 즉, 따라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불필요한 행동은 윗칸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에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이 불필요한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랑 같죠.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자가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했대요. 자, 이게 여기에 정리해놨습니다.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 여기선 침팬지였는데 이 둘의 행동 차이가 방금 제시됐어요. 인간의 경우에는 상자가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둘 다 행동을 따라했는데, 침팬지의 경우에는 투명할 때에는 따라하지 않고 불투명한 경우에만 따라했다 이거지. 여기에서 차이점을 잡았으면 됩니다. 왜 이럴까? 얘는 모두 다 따라하는데 침팬지는 왜 투명한 경우에는 따라하지 않을까? 이 행동 차이를 우리는 이해하면 모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대체 왜일까?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차이는 뭐니?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 아이들은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모두 다 따라했는데 침팬지의 경우에는 투명 상자는 따라하지 않은 거. 이런 차이를 거울 뉴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자, 잠깐만요. 우리 이 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걸 이해해야 돼. 우리는 모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침팬지의 지금 행동 차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둘의 행동 차이가 다시 또 거울 뉴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 모방에 대한 개념이고,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의 행동 차이를 바탕으로 모방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인 거야. 거시적인 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거울 뉴런은 신경세포의 일종으로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화를 보인대요. 자,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 그리고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그냥 행동, 그리고 모방. 이 모방은 일문단에서 정의해줬기 때문에 그냥 모방으로 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모방이 관찰 더하기 학습 더하기 복제. 자, 복제라는 말을 바꾸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니까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겠지? 그럼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서로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데?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인 건 모방이었답니다. 잠깐 끊고요. 시판에 정리해놨으니까 보자. 이 신경과학 차원에서의 거울 뉴런을 보면 단순히 관찰할 때가 가장 활성화 정도가 낮고 행동만 할 때가 그 다음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고 가장 높은 건 모방인데 모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찰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걸 모두 다 할 때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가장 높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서 일어나는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자, 이걸 정리합시다. 행동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침팬지든 인간이든 영장류 모두 다 거울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데 행동 목표가 불분명할 때에는 인간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인간만 활성화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만 활성화가 된다 이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앞서 실험에서 투명 상자의 윗관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해서 침팬지는 이 해당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행동 목표가 불명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반면에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니까 침팬지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따라하지 않은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차원에서? 신경과학 차원에서. 그래서 근데 이런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의 여부, 분명한 여부, 행동 목표가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모두 다 활성화가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라든가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 뉴런은,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의도마저도 모두 다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물었던 것이 5번의 2번 선지예요. 5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인간이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 달리 잠깐 빼놓고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거다. 예?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도 모두 다 거울 뉴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모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이 2번인 겁니다. 적절치 않죠. 자, 그래서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면서 모방의 수준을 높인대요.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는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마치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 예를 들면 행동 목표가 불분명한 그런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러면서 글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정리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가 나타났어. 그 이유는 뭐였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인간은 행동 목표가 분명하든 행동 목표가 불명하지 않든 언제든 그 거울 뉴런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모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모방이라는 것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신경과학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가글의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나글을 같이 한번 더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나글도 한번 볼게요.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라는 건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개체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나아가서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러니까 둘 다 모두지, 둘 다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답니다. 그럼 밈의 정의가 나와 있죠. 정리해놨습니다. 도킨스라는 사람은 문화도 그리고 유전자 전달도 둘 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되는데 이때 문화의 복제를 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전달과 비슷하게 둘 다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되는 거지만 이때 문화의 복제를 밈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니? 자, 다음 문단 가보자. 이런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라는 것은 유전과는 구별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밈은 유전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거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이 아니에요. 그냥 밈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봤지만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냥 사후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예시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전이 아니죠. 밈은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답니다. 이 밈이라고 하는 건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자, 가나 글을 읽을 때는 두 글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는 이 모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글에서 봤었지.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행동 차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었는데 그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답니다. 이 현상을 블랙모어는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던 거고요. 지금 이 기생숙주 모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바이러스가 마치 숙주에 기생해서 복제를 반복해서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 이것처럼 밈 또한 마찬가지로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서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러면 이 밈이라는 것이 인간을 숙주로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퍼뜨린다는 거지.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와 밈은 각각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복제자이자 그 복제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개체는 그 행위를 당하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그냥 숙주의 역할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개체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분명히 써있죠.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7번 문제의 1번 선지 좀 잠깐 봐보세요. 7번 문제 1번 선지를 보면 독신주의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밈의 복제자이자 행위자이다. 사람은 인간 개체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냥 숙주로 기능하는 것 뿐이지,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 뿐이지, 이 행위를 하는 사람, 복제를 하는 자는 밈인 거죠. 밈 그 자체가 자신을 복제하고 밈 그 자체가 자신의 복제 행위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7번의 1번 선지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좀 읽어볼게요. 밈의 전달이 방금 봤던 것처럼 모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때 모방을 전염이라는 것과 개인적 학습이라는 것과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이라는 것과 구별합니다. 분명히 다르다라고 언급을 해요. 모방이라는 것은 전염, 그리고 개인적 학습, 그리고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분명히 다른 거다라고. 어떻게 다를까?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전염은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가글의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모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해서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선천적 행동을 따라하는 건 모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염은 모방이 아니고, 두 번째, 개인적인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이 아닙니다.
그 모방은 가에서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관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모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에 의해서 그 자극이 강화되는 거다. 이런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에서는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오케이, 관찰 있고, 특정 행동을 학습도 하네. 그럼 관찰과 학습이 포함되니까 모방인가 싶은데, 학습의 대상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래요. 아, 우리는 각을 해서 행동 그 자체를 관찰하고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하며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할 때 그것을 모방이라고 봤었는데 여기서는 학습의 대상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래요. 그건 뭔데?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응용한 문제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오답률 탑10에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6번 문제의 보기의 맨 아랫부분을 보면 요 물가에 가서 씻어 먹은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의 사례라고 나옵니다. 요거라는 거죠.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 근데 이거에 대해서 5번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미를 관찰해서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 먹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의 사례는 미미를 모방한 거다. 그리고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그 자체를 배운 거다.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한 거다라고 써있죠. 분명히 보기 속에서는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모방이 아니며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6번의 5번 선지는 미미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행동 그 자체를 학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았었고 답이 5번이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밈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오답률 1등 문제 8번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러한 밈에 대해서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위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또 복제 원리도 불명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지냐 아니면 밈의 기능이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지 않냐 라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요거죠. 이런 회의적인 입장, 이거 니은이었었고 요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도 없고 복제 원리도 불명확하지 않냐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밈 이론 지지자들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신경과학 관점, 신경과학 차원 기억날까? 가지문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가글의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좀 보면요.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신경과학 관점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겁니다. 아니, 물리적인 실체 있다. 복제 원리 명확하다.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아마. 밈이라는 건 모방에 의해서 뇌에서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인간 뇌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돼서 밈을 구성한다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고 모방, 밈 촉발. 그리고 그 밈은 다시 또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근데 신경과학 관점에서 볼 때 모방은 어떤 걸로 인해서 가능했었지, 얘들아? 그치? 신경과학 관점에서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서 모방이 가능했었지. 이게 가와 나글의 연결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거울 뉴런을 통해서 모방 능력이 생겼고 그 모방 능력은 밈을 촉발시키고 다시 또 밈은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이렇게 서로 선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거다. 밈의 관점에서 문화 전달을 설명하려고 하는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라면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4번 문제에 4번 선지를 좀 보면요. 뒷부분에 나글은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밈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했다라는 거에서 이 유용성이 어디에 서술되어 있냐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있네요.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면서요. 그럼 유용성을 말한 거니까 4번의 4번 뒷부분은 맞는 거였죠. 4번이 답이기도 했고요. 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 제시된 밈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볼게요.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밈으로 번지고 있다. 그럼 독신주의라는 것이 밈인가 보다. 독신주의가 뭔데? 자손 갖는 거 거부하는 거. 혼자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거를 1, 2, 3, 4, 5번 서지에서 확인해보자 이거지. 1번, 독신주의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밈의 복제자이자 행위자이다. 사람은 복제자와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밈 이론에서는 밈 그 자체가 복제자와 행위자였죠. 2번, 밈이라는 건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매개체, 숙주 역할을 하는 건 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인간 개체였죠. 3번, 밈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주의 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밈은요, 유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밈은 유전되지 않아요. 4번,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전략.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했다. 이거랑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 밈의 전략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4번 선지가 무엇을 물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전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래로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자손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거고, 독신주의 밈의 경우에는 자손 갖는 걸 거부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이 둘이 충돌되죠. 정말 당연하게 그냥 4번은 적절합니다. 근데 출제 의도를 고려했을 때 이 4번 선지를 왜 냈을까를 고민해보면 유전과 밈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유전과는 구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었지. 우리 충돌한다라는 건 어떤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니? A와 B가 서로 다른 거여야 됩니다. A와 B가 서로 같은 거라면 충돌할 일이 없죠, 애초에. 근데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4번 선지는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만 굳이 이걸 충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물은 이유가 이 두 개가 서로 구별된다는 걸 파악했냐는 걸 묻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내용적으로도 너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답률 그둥이라는데. 자, 5번 선지까지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독신주의 밈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진다.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진다? 이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집니까? 이런 건 제시되어 있지 않았었죠. 저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오답률 1등 문제였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3점짜리 보기를 활용한 추론형 문제가 1등이 아니라 단순히 2점짜리 문제가 1등이었어요. 기억에 근거해서 디귿이 니은을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기억에 근거해야 됩니다. 기억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 라는 것을 근거해서 디귿, 밈 이론 지지자들이 니은, 밈 이론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지문에 있었잖아요.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어떤 점에서 회의적이었니? 물리적인 실체 그거 없잖아. 또 복제 원리 명확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밈 이론 지지자들은 신경과학 관점에서 반박했었단 말이지. 신경과학 관점에서 아닌데? 물리적인 실체 있는데? 복제 원리 명확한데? 그게 뭔데? 거울 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이 신경과학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요. 밈이라는 건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실체, 물리적인 실체도 가지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가 분명해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1번이 너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들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봐볼게요. 2번,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활성화되므로 밈은 문화 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활성화된다?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활성화되는 겁니까? 거울 뉴런이? 그러면 침팬지는 어떻게 활성화가 됐었죠?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3번,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밈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더라도 복제 원리가 불명확해. 그래도 밈은 문화 확산을 설명하는 도구야. 아, 이걸 디귿이 말한다고. 이걸 디귿이 입장에서 말한다고요? 니은의 입장에서 이 밈은 복제 원리가 불명확해 라고 비판했었는데 너 말이 맞아. 불명확해 라고 디귿이 말한다고? 적절치 않죠.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4번,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에서 폭넓게 관찰되기 때문에 밈은 인간 외 영장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제 생각인데 아마 4번을 고른 친구들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울 뉴런의 활성화는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침팬지도 거울 뉴런의 활성화를 봤었고요, 인간 또한도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에서 폭넓게 관찰됐었어요. 또 밈이라는 건 인간의 영장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우리 이 문제 발문을 보면요, 기억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는 건데,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는 건데,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 모두에서 폭넓게 관찰된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니? 이것에 근거해서 도출해낼 수 있겠니? 이 말을? 적절치가 않죠. 5번, 거울 뉴런은 관찰 없이 활성화되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관찰 없이도 활성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죠? 관찰 없는 행동에서도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물론 활성화 정도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관찰 없이 활성화되므로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는 것도 맞았어요. 요 밈이라는 건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서 다른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이 아니고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면에서 시험지 이쪽에 오른쪽 부분 첫 번째 줄입니다.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고. 근데요, 이 모방에는요, 관찰과 학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찰 없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관찰 없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 이 두 개가 인과가 연결됩니까? 적절치가 않죠. 인간 뇌에서 뇌로 건너다닐 수 있다는 건 모방의 과정을 통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5번처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됐니?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지문이었는데 그 정보를 활용한 보기 문제가 없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보 하나하나만 잘 정리했어도 크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같이 좀 봐볼게요.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물권이라는 개념 안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모두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점유권이나 소유권 같은 거 다 포함하는 건데, 물권이 뭐냐면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권리다.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거다. 그런 권리인데, 이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비싸답니다. 따라서 이걸 이유로 해서 값비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대요.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답니다. 왜? 값비싼 재산이니까. 자, 그래서 이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줄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이라는 건 값비싼 재산이기 때문에 거래가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 번거로운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자 1번 계약금도 줘야 돼요.
그걸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되고, 근데 이런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또는 판매하는 사람,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2배 정도를 물어주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줬을 때는 물론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2배를 물어줘야 되지만 어쨌든 해제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남은 90%의 대금 중에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남은 대금 중 일부를 중도금이라고 한대요. 2번, 계약금도 줘야 되지만 중도금도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더 이상 해제하지 못한대요.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따가 볼 거지만 11번의 5번 선지에서 물었습니다. 시험지에서 5번을 보시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말 바꾸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해제할 수 있었죠. 맞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금인 잔금, 이게 세 번째네. 잔금까지 건네고 나면 매매 대금의 지급은 100% 다 줬죠. 10% 계약금 줬고, 그 다음에 중도금도 줬고, 그 다음 잔금까지 줬으니까 모두 다 지급은 마무리되고,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건네받습니다. 모두 다 돈을 내고 나면 관련 서류를 받는다 이거지. 요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던 게 11번의 4번 선지에서 물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매도인, 판매한 사람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 필증, 이런 것들, 등기 필증을 건네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맞죠. 이로써 매매 계약은 완료된 거고 이후에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기까지 읽고서 해야 되는 건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구나, 요거 한 개랑 매매 계약의 과정에 대해서 떠들었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웠고 그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걸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걸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등기까지 해야 되는, 즉 이 매매 계약과 등기는 서로 다른 범주라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된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는 그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 부동산을 누가 팔았는지, 이런 것들은 법률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한답니다. 등기의 정의가 나와 있죠.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전체에다 공개하는 거지.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항을, 그치? 이걸 물었었습니다. 10번 문제의 4번 선지에서 물었어요.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틀렸습니다. 사회 일반에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또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도 물었습니다. 10번에 3번 선지에서 물었어요.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 아니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위에서 예를 들었었던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고 그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그 다음 갑부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아니면 변동 상황이, 그러니까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 상황이 갑부라는 곳에 기재가 되고 전세권, 저당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들, 우리 아까 물권에는 점유권도 있었고 소유권도 있었고 뭐 저당권도 있었고 되게 많았죠.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은 어디에 기재되니? 을구에 기재된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냈었어요. 10번 문제에
2번 선지 좀 봐볼게요. 2번과 5번에서 물었는데 2번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소유권의 성립은 갑구에 기재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고 10번의 5번 선지도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복수에 표제부가 붙을 수 있다. 여러 물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제부가 붙는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거고요. 물권들을 표시할 때 소유권 같은 거는 갑구에,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물권들은 을구에 기재했습니다. 표제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결국에 10번에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다 틀렸기 때문에 애초에 물권에 대한 정의를 물었던 1번이 답이겠죠.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건가 보다.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는다라는 걸 공시, 사회 일반에 다 공개해서 공시하는 거인데, 이런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해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얘들아? 등기를 하위 범주로 쪼개고 있는 거지. 요 등기라고 하는 걸 기입등기로 나눈 겁니다. 기입등기는 새롭게 발생한,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처럼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고, 또 이미 완료된 등기가 어떤 착오 때문에 실체적 법률관계가 불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이런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정등기라고 한대요. 그럼 지금 등기라는 하나의 큰 범주를 기입등기와 경정등기로 쪼개고 있는 거지. 그런데 또다시 경정등기를 두 개로 또 재범주화합니다.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등기라는 걸 기입등기와 경정등기로 구분하고, 경정등기를 다시 또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와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로 쪼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걸 활용해서 물었던 게 12번의 3번 선지에서 물어봤어요. 12번의 3번 선지에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 등기에 해당한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처럼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했었으니까 3번 선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입등기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또 12번의 4번 선지에서도 물었습니다. 12번의 4번 선지를 보면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그 착오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12번에 2번 선지에서도 물었네요. 12번에 2번 선지를 보면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그렇죠? 등기는 공시합니다. 왜요?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집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랑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군데? 등기 의무자가 누군데? 몰라요. 설명해 주겠죠? 이것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면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서 오르게 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면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사람. 누구지?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인지 아니면 등기 의무자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매수인은 사는 사람, 매도인은 판매하는 사람. 그럼 아파트를 새롭게 사서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된 사람이 즉 매수인이겠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재진술이잖아 얘들아. 그럼 반대로 등기 의무자는 누구겠니? 매도인이겠죠. 이 재진술 역량을 물어봤던 게 11번의 2번 선지입니다. 11번의 2번 선지를 보면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이다. 아니요.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인데요. 틀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둘이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대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나 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물었던 게 있어요. 11번의 1번 선지에서 물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대요. 또 다른 화제입니다. 이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데 먼저 공시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걸 좀 말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 이게 성립요건주의랍니다. 그럼 성립요건주의는 공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매 계약만 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해야 되지만 등기 또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성립요건주의인 거고,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기만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 게 요 대항요건주의겠죠. 대항요건주의는 따라서 계약만 완료됐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그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지금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차이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거, 얘는 등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애초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제로 필요했던 건 계약 완료와 등기 완료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잡는 게 필요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됐을 때, 말 바꾸면 공시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즉 우리나라 법에서는 매매 계약만 해서는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도 해야 되지만 등기까지 다 해야지만 되는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물었던 게 12번이었는데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11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았었던 것. 지문을 읽으면서 이미 다 풀어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볼게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2번,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였었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인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등기가 기입등기이다. 새로운 기입등기의 경우엔 지문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그런 등기가 기입등기였으니까 뭐 맞겠죠. 4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다 받았습니다. 뭐 등기 필증이었나요?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받았었죠. 맞고요. 그리고 5번,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엔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죠. 물론 페널티가 있었긴 했지만. 뭐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오답률이 10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왜 10인지 잘 모르겠어요. 12번, 오답률 7이 문제였는데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항요건주의에선 소유권의 변동을 위해선 계약만 완료됐을 때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말을 바꾸면 등기는 이것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거죠. 계약만 완료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아까 맞다고 얘기했었고, 3번 아까 맞다고 얘기했었고, 4번 이것도 맞다고 얘기했었습니다. 5번을 좀 봐볼게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제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득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공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었어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 남았네. 마지막 지문이 남았네. 자, 마지막 기술 지문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용해도의 정의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지에서는 오타가 있었는데 그 오타를 제가 수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용해도라는 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용매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용해도인데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 용해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용매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혼합물, 이렇게 특히 용질에, 용매에 용질이 섞여 있는 저런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라는 것이 용해도 이상, 자신이 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대요.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 자신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최대 이상 더 녹아 있는 상태라서 다시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결정화라고 하는 건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서 용질, 그 용매에 녹아 있었던 것이 고체 입자로 튀어나오는 것,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 녹아 있었던 용질, 석출된 용질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결정화라는 건 포화 상태인 용질,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과포화 상태로 만들게 되면 더 이상 녹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용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석출되는데 그게 결정화고 이 결정화 상태, 결정화를 통해서 고체 입자를 얻게 되면 그 혼합물은 다시 포화 상태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런 결정화 공정은 제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대요. 초임계 유체가 뭔데?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대. 임계 온도란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이고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인데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그럼 이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겠네. 그런 걸 초임계 상태라고 한답니다.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는 않대요. 뭐 당연하겠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니까.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거나 아니면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대요.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더 커져서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고체 입자의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너희들이 기억할 건 밀도가 높아지면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체 입도의 고체 입자의 입도를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겠죠. 자, 그러한 다음에 GAS 공정이 나옵니다. GAS 공정에서는 방금까지 봤던 초임계 이산화탄소라는 걸 반용매로 사용한 것이래요. 반용매가 뭔데? 반용매로 사용해서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용매라는 건 용질은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게 되면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진 않으니까 용매와는 대신에 잘 섞이니까 용매와 섞이게 됩니다. 근데 그 용매 안에는 이미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였잖아, 혼합물이라서. 그래서 용질은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반용매가 용매랑 섞이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과정, 이게 이제 GAS 공정입니다. GA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 이게 뭐예요? 용질이겠지. 용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용기에 적당량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한다.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춰 놓고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한다.
반용매를 용기에 주입한다.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되고 요 과포화 상태를 만든 거지 지금. 그렇게 되고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게 되겠죠. 왜요? 반용매인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매와 섞이니까요. 그래서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게 되겠죠.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만약에 같다면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뭐가요? 용질의 양이요. 기억할 정보죠. 용질의 양은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니까. 자, 근데 이러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일단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한대요. 고체 입자를 석출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핵이 만들어져야 되고, 혼합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높을수록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핵이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결정핵이 많이 생기게 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는 결정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의 결정핵에는 용질 분자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잠깐 칠판 좀 봐볼게요.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용질이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 용질이 많이 녹아 있다라는 건 농도가 높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용질에 많이 녹으면 녹아 있을수록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고체 입자의 크기,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고체 입자를 추출해낼 때, 석출해내는 과정에선 용질 분자가 모여서 결정액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결정액이라는 건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다시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많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용질 분자의 수가 많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용질 분자의 수가 많이 있다면 그것이 모여서 결정액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정핵이 많이 생긴다는 건 하나의 결정핵 안에는 용질 분자의 수가 조금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정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핵에는 좀 적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하나의 결정핵에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게 들어있다 보니까 석출되는 입자,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16번 문제를 풀 때랑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 관계, 요소, 지문 안에 제시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비문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치?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번에는 반용매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GAS 공정과 다르게 용매로 활용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걸 RESS 공정이라고 합니다. 얘는 용매로 사용하는 거야, 반용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 말 바꾸면 용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매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었었겠지. 이 GAS 공정에서는 아니었었죠. GAS에서는 용질과 용매가 이미 섞여 있었고 거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넣었었는데 얘는 아닙니다. 애초에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매이기 때문에 이 용매 안에 용질이 섞여 있겠지. 그래서 이런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하게 되면 분사 직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질이라는 게 고체 입자로 석출된답니다. 이때 혼합물에서는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건 GAS 공정과 똑같답니다. 그럼 따로 설명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이 내용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쓰입니다. 봤었죠?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해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니? 압력을 높여서
밀도를 높였고, 밀도를 높인다는 건 그 안에 녹아있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늘린다는 얘기고, 늘리면 농도가 진해지니까 용질 분자의 수가 늘어서 결정액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정액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하나의 결정핵에는 용질 분자의 수가 조금만 들어있을 거고, 따라서 고체 입자의 크기가 줄었었죠. 그래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어서 뭐 안전성 문제에서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끄를 바탕으로 할 때 A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해서,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쓴다. RESS 공정이 생각나야 됩니다.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해서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그랬습니까? 더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결정액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하나의 결정액에는 녹아 있을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입자 크기가 작아졌던 거였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일정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결정액이 많이 늘어나고, 하나의 결정액에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게 들어가서,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답은 5번에 해당해요. 자, 5단계 3등 문제입니다. 미끄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표를 이해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한데, 잘 봐보세요. 용질 A를, 자, 이게 이제 석출하려는 애겠죠? 용매 B에 녹일 겁니다.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용기에 담은 후 용기의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거예요. 이미 애시당초에 용질 A가 용매 B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용질 A가 석출된답니다. 이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GAS 공정이 생각나야 됩니다. 지금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래에 가부터 다와 같은 결과를 얻었대. 자, 그리고 사용된 혼합물의 양은 같다라는 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 다에서 지금 혼합물의 농도가 다르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도 다르고, 석출되는 A의 입도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GAS 공정이라는 걸 기억해 둔 상태에서 함께 선지를 볼게요. 자, 하나씩 보자. 가와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가 난다. 그런가? 가와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35와 25로 차이가 있네요. 자, 이건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이건 GAS 공정이니까 반용매입니다. 근데 A는 용질이에요.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아요. 용매와 잘 섞이는 애였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2번,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다. 그런가?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25로 더 작네요. 그 이유는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다. 그런가? 자, 가랑 나를 비교하게 되면 혼합물의 농도가 더 진한 거는 나예요. 농도가 더 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져서 결정액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의 결정액에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게 모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았었죠. 그러면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는 건 맞겠고, 따라서 입자 크기가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25로 더 작은 거겠지. 너무 정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17번 문제랑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16번 문제가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나와 다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나와 다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20과 5로 달라요. 얘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면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가 다르면 당연히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겠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다른데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과포화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속도도 다르겠죠, 당연히. 4번, 가부터 다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 석출된 A의 양, 석출된 용질의 양은 지문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혼합물의 양이 같다라고 보기에서 써져 있었으니까 농도만 보면 되는데 가, 나, 다. 나다의 농도는 똑같지만 가가 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석출된 A의 양이 모두 같다라는 건 적절치가 않게 됩니다. 5번,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다. 아, 그런가? 나는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주입되는 속도가 20이고 다는 5인데 가와 다보다 느리다? 다보다는 빠를 것 같은데요. 그죠?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왜 오답률 3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답률 3위인지는 제 생각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다 못 풀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문학 해설이었고요. 이제 문학 영역에서 주요했던 문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문학 또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문학에서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4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문제와 관련된 작품은 같이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23번과 27번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라서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작품과 나작품 이렇게 두 작품을 함께 볼 겁니다. 22번부터 27번까지에 걸려 있었던 건 갈래복합이고 가와 나는 고전시가 그리고 다는 수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를 먼저 좀 해석할 건데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에서 작품 감상에 대한 키포인트라든가 근거라든가 하여튼 그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기에서 많이 주는데 여기에서는 27번 보기가 있었어요. 시험지,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보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를 보면 가작품은 작가가 총석정 일대를 기행한 가함을 노래하면서 목민관으로서 어떤 벼슬을 하는 그런 벼슬아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떠올린 거다. 그러면 총석정 일대를 기행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관동별곡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행가사 뭐 어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무언가를 보고 그거에 대한 경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벼슬아치로서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거를 떠올리고 있는 그런 알고 있는 작품을 떠올리면 더 쉽겠죠. 같이 가작품을 좀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작품을 마저 보고 23번과 27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작품 총석곡입니다.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을 어서 보자. 이 총석정이라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총석정이 좋다는 말을 내가 일찍부터 다 들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몰아라 어서 보자. 난 이거 못 볼까 봐 지금 너무 걱정하죠. 그만큼 뭐 하고 싶다는 거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 벽해 위에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발견했나 보네. 총석정인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우 아쉬워. 후면이야, 뒷면이야. 근데 나는 그걸 전면으로 보고 싶어. 정면에서, 앞에서 보고 싶어. 그러니 배를 대어라, 뱃사공들아. 풍랑이 일지가 않아. 지금 막 파도가 치지 않아서 층파로 돌아 저 총석 전면을 보게 해줘. 나는 지금 총석정의 전면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배를 띄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23번에 나와 있는 보기의 그림을 활용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배를 띄어라. 구비마다 따라 저어볼 양이면 영소전 태율궁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을 지으려고 경영했던가. 돌기둥 1100개를 육각형 모양으로 깎아내서 하나로 그걸 개개인 다 묶어서 세워놓고 몇만 년이 지났는지 이렇게 황량한데 툭 냅뒀으니까 배 없어서 그 궁전을 미처 싣지 못했는가.
막 감탄합니다. 너무 막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략된 이후에 하우식의 도끼뿔이 용문이라는 거는 뚫었지만 이 돌이 이제 총석정의 근처에 있는 그 기암 괴석 그 돌일 텐데 그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 수 있었겠으며 이어지죠. 이같이 깎았겠으며 영장이 신묘해서 영장은 주석이 걸려있죠. 장인인데 그런 장인이 엄청 신기하고 묘해서 코끝의 것을 찍을 수는 있었지만 이 돌을 다듬는다고 하면 이같이 곧게 다듬을 수 있었겠는가? 서리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한 문장만 줬을 때 그거 서리법인 걸 찾는 건 참 잘 찾는데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는 꼴로 제시되는 서리법을 잘 못 찾아요. 봐봐. 하우시 도끼뿔이 용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용문이라는 걸 뚫긴 했지만 이 돌을 만났으면 이렇게 했겠니? 못했다. 영장,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코끝의 것을 잘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 돌을 다듬으면 이같이 곧게끔 잘 찍었겠는가? 못 찍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즉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솜씨더라도 이건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뭐 어떤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그런 솜씨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니 이거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가 계속해서 감탄합니다. 끝없이 묶었는데 틈없이 묶었고 풀없이 붙였는데 흔적 없이 붙였어. 공력을 이리 들여서 무엇에 쓰려고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워놓은 듯 기괴히 꾸몄다가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돼서 시 짓고 노래해서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지금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시를 짓고 이걸 보면서 또 노래도 짓고 그렇게 기리고 이러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만든 거냐? 통천의 총석정과 고성의 삼일포며 청간정과 낙산사, 경포대와 즉서루 지금 쭉 해서 열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 일은 관동팔경인데 뛰어난 어떤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웅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지를 의논하지 마라.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을 거다. 총석이 최고다 이런 얘기지. 물로는 동해수가 최고고 산으로는 금강산이 최고고 폭포수는 구룡폭포가 최고고 제일 돌로 짱인 건 총석이 짱이다. 이렇게 멋진 장관을 다 본 뒤에 다시금 나 혼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회기걸한 사람 주석 걸려 있을 겁니다. 기회기걸한 사람 빼어나게 뛰어난 인재 이런 사람이 뛰어난 인재가 이렇게 총석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벼슬아치니까 나는 목민관이니까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결탄코 찾아갈 거다. 왜? 이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내가 벼슬아치로서 목민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복이랑 결부시켰을 때 이게 이제 가 작품의 내용이었고 자, 나작품 장복겸의 고산별곡이라는 걸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27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본 뒤에 합시다. 27번의 보기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가면요. 임실이라는 지역에 은고하고 있던 작가가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이나 주변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노래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노는 거. 또 그리고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디어지 얘들아. 강호 한정가라고도 하잖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노는 거, 그 다음에 자연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친근하게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뻔하니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좀 봐볼게요. 청사는 애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땡땡은 뭐하고 땡땡은 뭐하고 문장 구조가 똑같죠. 우리 이런 거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뭐 어쨌든 청사는 애워싸고 녹수 물은 돌아가고 석양이 거들 때 신월이 솟아난다. 달이 막 뜬다. 안전에 일존주라는 수를 가지고 시름을 풀려고 한다. 그러면 일존주라는 수는 나의 시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 매개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내 말도 남들이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뒷담하지 마라. 남의 말도 내가 하지 않겠다. 고산불고정 주석 걸려 있을 겁니다.
고산불고정, 뭐 정자인데 그런 정자가 좋아서 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늙는 몸인데 어디서 망령난 손님이 나에게 아 검다, 아 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떠드냐,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뿐이다. 한 병은 물에서 놀 때 마시고 나머지 또 한 병은 산에서 놀 때 마시며 이 밖에 남은 병을 가지고 나는 달에서 논들 어떻겠는가. 지금 다 자연 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한가롭게 노는 흥취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시였어요.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23번 오답률 8등이었는데 보기를 활용해서 가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기상 상황이 좋을 때 C 총석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군. 가작품의 3번째 행을 보면 나옵니다. 바람이 불면 못 볼 거니까 몰아라. 빨리 말을 몰아라. 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상 상황이 좋을 때 총석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었죠. 2번 배를 타고 B 동해의 한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방향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냈었다. 맞죠? 왜? 얘가 총석정을 보려고 올라갔더니만 후면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배를 빨리 띄워라. 나는 동해로 가서 배 띄워서 정면에서 보겠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동해의 한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방향에서 전면이죠, 정확히는. 그 전면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3번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서로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A 기암괴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거 가에서 중략 바로 아랫부분을 가지고 낸 거예요. 하오씨의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지만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 수 있었겠으며 영장이 신묘해서 토끝의 것을 찍었지만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곧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은 이걸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솜씨로 만들어낸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래?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될 거고. 4번 뛰어난 풍경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A 기암괴석을 소재로 삼아서 시를 창작했었죠. 세상 사람들이 세인들이 이 기암괴석을 보면서 뭐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기리기 위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맞습니다. 5번 돌 중에서는 A 총석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했고 물 중에서는 동해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었던 건 지문에 제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27번 오답률이 5등이네요. 보기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었던 거고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가에서 화자는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총석이 엄청 최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총석정 일대에 대한 경치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 감탄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멋있다고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죠. 2번 가에서 화자는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결단코 찾아낼 거다. 누굴? 뛰어난 인재를. 이것은 총석정 일대의 장관과 관련지어서 이런 돌처럼 뛰어난 어떤 인재가 있다면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벼슬아치로서의 역할을 떠올린 거 당연히 맞습니다. 3번 나에서 화자는 시름을 풀고자 한다. 고산불고정이라는 정자가 좋아서 난 자연 속에서 늙고 있다. 뭐 복이랑 연결지었을 때 임실이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늙는다 라면서 불고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를 나타냈다. 자, 여기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를 잠깐 빼놓고 볼게요. 시름을 풀려고 하고 술 마시면서 또 이런 정자 속에서 좋아서 늙어가는 모습은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 거 맞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있었는지 혼자 놀고 있는지 이걸 고민했을 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죠.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바가 없잖아. 이건 작품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확인했어도 어렵지 않았어. 4번 나에서 화자는 달에서 놀면 어떻겠는가 라면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했다. 이건 보기에 있는 정보였지. 그래서 달에서 놀아도 참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현대시 정지용의 장수산인데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보기에서 보라고 하는
이 보기에서는 이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고 하다 보니까 정답을 한정 짓기 위해서 해석의 방향을 만들어줘요. 그게 이 30번 보기였습니다. 30번 보기를 먼저 본 뒤에 이걸 바탕으로 시를 해석을 합시다.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래? 어떤 방식이 있는데? 1번,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 있다. 지금은 고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해서 고요를 부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아무도 없는 정말 고요한 곳에서 돌멩이가 툭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툭 떨어지고 그 툭 소리 때문에 오히려 그 고요한 게 더 증폭되는, 더 고요함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엄청 조용한 산에서 낙엽 밟는 소리 싹 하나만 나도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고, 역설적으로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위치한 공간이 엄청 조용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거야.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한데,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써가지고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이고, 뭐 어쨌든 이를 통해서 고요는 시에서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건 당연한 거고, 화자의 내면 세계 또한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암시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뭐 고요와 어울리는 그런 내면 세계, 뭐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고요, 밖에는 되게 고요한데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작품에 나와 있겠죠. 그런 걸 암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렇게 이 장수산이라는 시는 아마 고요를 형상화하는 것과 관련된 시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고요한 상황을 표현했는지,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를 표현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산문시고 예스러운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해석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은 해석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맥락상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벌목정정 이랬거니 추석 걸려있죠. 큰 소리, 나무가 베어지면서 꽉 우지끈 하면서 끊어지는 그 소리가 나더니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하다. 베어질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골짜기가 울려서 메아라 소리가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다. 보기랑 연결시켜볼까?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산에, 고요한 산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우지끈 하면서 뻥 소리가 났다 치자. 그러고 난 뒤에는 반대로 엄청 고요함이 쭉 이어질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 오히려 이 소리를 활용해가지고 고요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또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아무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깊은 산의 고요가, 직접적으로 써져 있네.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릴 정도로 엄청나게 고요해요. 느껴지죠? 지금 고요한 시적 상황이. 너희들은 여기서 고요한 상황, 적막한 상황, 이런 시적 분위기만 느끼면 됩니다. 그렇게 고요가 뼈를 저릴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한 상황인데, 눈과 밤이 눈 내린 겨울인 것 같고, 시간적 배경은 밤인 것 같고, 이런 밤이 종이보다도 희구나 하얀 겨울밤의 고요한 느낌이야. 달도 보름을 기다려서 흰 뜻은 이 골짜기를 걷게 하려는 것인가? 위에 있는 절의 중이 6판을 했는데 6번을 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웃고 올라간 뒤에, 얘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웃고 올라가네. 이 웃절 중 스님은 올라간 뒤에 조차리 늙은 사나이가 남긴 냄새를 줍는다. 이 늙은 사나이는 아마 요 중이겠죠. 요 중이 남긴 어떤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거에서 약간 벗어난 탈속적인 뭐 이런 흔적, 삶의 자세 같은 걸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 우노니. 자, 잘 보세요. 지금 화자가 위치한 상황, 장수산이라는 공간은 겨울이고 밤이고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일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해. 근데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비해 이게 바깥
외부 상황인데 화자의 내면 심리, 나의 싫음은 이것과 반대로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요. 이게 뭐니? 화자의 내면 세계인 거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 상황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한데 이것과 대비적으로 화자의 내면 세계는 시름이 가득한 마구마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야. 이걸 파악해야 많이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던데 28번에 4번 선지를 보면 바람도 일지 않는 이라는 표현과 심히 흔들리느니 라는 표현을 대비해서 시적 공간, 이런 고요한,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한 시적 공간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내적인 고뇌. 왜? 화자는 시름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통화되지 못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리고니 오, 견디란다. 이런 시름을 견디겠다라는 의지를 다집니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네예요. 얘는 지금 이 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겨울 밤의 고요한 상황에서 이런 고요와는 어울리지 않게 나는 너무 내면이 막 혼란스럽고 시름으로 가득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견딜래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2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게 오답률이 2등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가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하다라는 걸 관련지어서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다. 떠올랐니? 나는 고요한 상황이 떠올랐는데 이 큰 소리로 인해서 오히려 고요가 형상화되고 있었는데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정확히 말해볼게. 30번 보기에 세 번째 줄이 떠올랐는데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지는 걸 통해서 고요를 형상화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죠. 애초에 시의 주제가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또 보자. 2번, 다람쥐도 쫓지 않고랑 맷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면서 시적 공간에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했다. 뭐 그렇겠지. 소리가 안 나니까. 3번, 6판에 6번을 다 지고도 웃고 올라간 우쩔중, 스님의 행동을 제시하면서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 누구? 우쩔중의 모습을 보여줬다. 맞잖아요. 4번,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느니를 대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왜? 시적 공간은 어땠어? 바람도 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내적 상황은 어땠어? 마구 시름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내적 시름이 강조됐었지. 맞습니다. 5번, 오, 견디란다를 차고 오려니 우뚝과 연결지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쩔중과 같은 삶의 태도. 나도 더 이상 시름으로 막 끙끙 앓지 않겠어. 고요한 상태이고 싶어. 평온한 상태이고 싶어. 라는 걸 드러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넘어가고 마지막입니다. 고전소설 이대봉전이었는데 저는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가장 좋았던 세트가 이 고전소설 파트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1번부터 34번까지의 이 이대봉전 지문에 중략 부분 줄거리 윗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윗 위에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그 인물들이 공간 이동도 있고 서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 출발해야 되는데 34번 보기를 좀 봐보세요. 34번 보기를 보면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이 장혜영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서사가 각각 전개된대요. 두 개의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되 이러한 특징은 장애황이라는 애가 선우라는 사람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봉이라는 사람이
흉노왕이라는 사람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서 잘 드러낸대요. 이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각각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들의 특성을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보기에서만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4명이잖아. 장혜황, 선우, 이대봉, 그 다음에 흉노왕.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는데 이걸 먼저 본 상태에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A 부분의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칠판에 제가 보기 쉽게 적어놓은 거를 바탕으로 같이 좀 볼게요. 읽어보자 같이. 장원수가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었죠. 얘 누구겠니? 장애황일 거야. 장애황이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했는데 이윽고 1세기 저물 때쯤 이르러 원수가, 얘가 이제 장애황이지, 장애황이 장대에서 몽사, 꿈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군사를 막 지휘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과연 세찬 물결이 내가 이제 군사들이 있는 그 군사들의 진영 속으로 막 물결이 막 달려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를 총날이라는 사람의 흉기인 거를 간파하고 물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가서 군사를 쉬게 합니다. 내가 장애황은 꿈을 꿨었는데 아마 그 꿈에서 세찬 물결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아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찬 물결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간파하고 이것이 총날이라는 자의 흉기임을 다 깨달아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운곡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피었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랬더니 계속 보자. 역시나 총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서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가거늘, 그래서 원수가 재촉해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서 죽여버리고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을 합니다. 역시나 총날의 추격병이 따라왔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물결을 보낸 게 아마 총날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결 때문에 장원수가 동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척하면서 운곡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폈는데 역시나 총날의 추격병이 따라오길래 급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반운산에 매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총날이 보낸 추격병이 따라왔을 때 그걸 다 죽여버렸으니까 장원수가, 장애황이 반운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몰래 숨은 거죠, 몰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죽였으니까. 자, 계속 좀 보자. 자, 이때 총날이 원수를 따라서 동쪽 편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굴막대라는 사람의 복병이 일어나서 고각 함성이 진동하면서 화살이 비오듯 하니 총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막 요란해서 죽는 자가 엄청 많았대요. 또한 총날도 가슴을 맞고 굴막대는 나를 모르냐? 아마 같은 편이었다 봅니다. 나를 모르는가 하는데 이게 막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막 서로 급습해서 막 죽이고 있으니 총날의 군사가 막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총날이 견디지 못해서 황망이 막 바쁘게 남은 군사들을 겨누러서 평구라는 지역으로 막 달아나다가 또 서경달이라는 사람의 복병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또 군사들을 다 죽이고 겨우 10몇 명, 10여 명의 군사만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운곡의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다고 해서, 자, 이거 밑줄 좀 쳐보세요. 운곡의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다고 한다. 자, 장원수는 반운산에 매복하고 있었죠. 얘 지금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다가 지금 서경달의 복병을 만났었고 운곡에는 장원수의 장애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곡에는 장원수가 있으니까 나는 반운산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운산 좌편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원수는 반운산에 매복하고 있었지. 그래서 원수의 복병들이 내달아서 적장 총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말하기를 총날 적자야, 간계로 나를 해치려다가 너의 군사가 다 패몰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고 하냐?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서 너의 죄를 속해라 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말이 끝남과 참사검을 들어서 이렇게 베려고 하니까 총날이 급히 철궁으로 들어서 칼을 막다가 오른팔이 맞아서 철궁과 함께 팔이 잘립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어서 총날의 머리를 팍 베버리고 누가 이겼어요? 장원수가 이겼죠. 아마 추측한데 얘가 주인공일 겁니다. 장원수를 만나서 대적하다가 이제 총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적진에 돌입해서 좌우 충돌하면서 적진 장도를 풀 베듯이 막 베고 다니니까 선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었지? 선우가 아마 총날의 왕이었던 것 같죠? 그 선우가 막 천우의 군중이 막 대란해서 항우를 차리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막 달아나는데 원수가 장혜왕이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총날이 이미 죽었으니 반적 선우는 빨리 나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라고 막 사면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이때 선우가 장대에 올라서 바라보니까 총날 명장을 따라가다가 진중이 대란하며 명진 장졸에게 대패해서 총날이 명원수의 손에 죽고 남은 장졸은 흩어져 달아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대경시세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교지국으로. 그리고 이제 장원수가 후한을 남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쫓아가고요. 요 정도의 서사를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 요 33번 문제가 오답률이 4등이었는데 자, 같이 좀 봐볼게요. 장원수는 A. 운곡에 이를 넣어서야 총날의 관계를 간파했다. 아니죠. 꿈꿔서 알아냈죠. 틀렸습니다. 2번 장원수의 군사들이 운곡에 잠깐 있다가 B. 반운산으로 간 것을 총날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몇 명 남았던 군사들을 총날 입장에선 장원수가 지금 운곡에 있을 테니까 반운산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반운산으로 갔는데 웬걸? 반운산에는 이제 장혜왕이 매복하고 있었지. 그래서 전황이 장원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좀 헷갈렸던 선지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볼게요. 3번 장원수는 A에서 운곡에서 총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B. 반운산에서 총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여러분들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언급 안 했습니다. 4번 장원수는 A로 운곡으로 총날의 군사들을 유인해서 B로 반운산으로 총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했다. 무슨 소리야? 반운산에서 총날을 베어버렸는데 말이 안 되고요. 자, 5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봐보세요. 장원수의 군사들을 총날의 군사들이 A에서 B로 뒤쫓아 간 건 맞아요. 총날의 군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장원수의 군사들을 쫓아간 건 아닙니다. 피해서 간 거죠, 정확히는. 뭐 어쨌든 A에서 B로 간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뒤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날의 군사들이 굴막대를 만나게 됐다. 아니지 얘들아. 반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굴막대의 복병을 만난 건 아니었잖아. 오히려 굴막대의 복병들을 만났기 때문에 장원수의 매복된 운산에 매복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걔를 피해서 반운산으로 갔던 거였지. 그래서 이걸 뒤쫓아옴으로써 총날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난 거는 아닙니다. 저는 5번 선지가 되게 좋은 선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가 만약에 이 중에 있다면 한번 보시고 이 문제 외에도 오답률 10개 문제 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것이 더 있었다면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따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